인터넷 검색하다가 지금 미국에는 슈퍼볼이라는 무슨 복근이 지금 6번째인가 7번째가 뭐 안 된다는데 확률상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당첨만 되면. 그런데 그 당첨 확률이 1억 몇천 분의 1인데 그게 벼락 맞을 확률이 7,000분의 1인가 막 그렇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벼락은 안 맞을 거라 생각하고 복근은 당첨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400억 정도가 당첨된 뭐 옛날에 강원도 경찰관 분이 한 분이 있었다고 그러고 외국에는 당첨금 보니까 뭐 2013년도에는 3,700억 수령한 사람, 미국에는 한번 수령하면 뭐 엄청나게 하네요. 그래서 방금 원장님하고 그랬습니다. 400원 고사하고 그냥 40억만 되면 뭐라고 인생 종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400원. 그거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니까 곤란하고 40억 되면 그날로 바로 볼펜을 놨는 겁니다. 이렇게. 자, 46페이지 목적입니다. 목적의 유효권인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예컨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매매 계약이 지금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이 매매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이 아파트는 매매의 목적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매매의 목적이라는 것은 갑은 이 매매를 통해서 뭘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을은 매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게 이 소유권 취득, 권리 취득 아닙니까?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이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죠. 그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고 갑은 대금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요건이 두 사람 사이에 법률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 중에서도 뭐 했느냐?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고. 이게 법률 요건입니다. 그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에는 사겠다, 팔겠다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요게 법률 사실이고 요게 법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소유권 취득과 대금 취득은 자기가 원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원한 겁니다.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금,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두 사람 의사가 딱 합치돼야 합니다. 나는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대신 을은 3억을 주지만 나는 이 아파트 소유권이 필요한다는 두 사람 의사가 딱 합치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매매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하나의 의사표시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하자가 생기면 이 매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을 구성한 겁니다. 아무렇지 않지만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막 구성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인문학자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류한 것이 독일법입니다. 독일법. 그래서 우리는 독일법을 개수했습니다. 개수했다는 것은 이런 법은 항상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은 문명을 받아들이는 걸 개수한다고 보면 되는데 크게 법은 영미법이 있고 뭐가 있다? 대륙법이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인데 대륙에는 항상 두 사람이 다투죠.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고 독법이 있다 그럽니다. 프랑스법, 독일법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두 개가 다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륙법 중에서 무슨 법을 배운다? 독법주의입니다. 독일법을 개수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개수를 합니다. 동남아도 다 그렇고 중국, 남미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다른 점은 영미법은 흔히 말할 때 불문법이라 그러죠.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불문법 뭐가 없다는 겁니까? 문장이 없다. 이 말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법조문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판례법입니다. 불문법이라는 게 관습법이고 관련법인데 그런 사항이 됐을 때 판사가 이렇게 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유사한 사항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집적이 되면 그게 일종의 뭐가 된다?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판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문법입니다. 그러나 대륙법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103조, 104조 그러죠. 그래서 대륙법은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법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중에 우리는 대륙법, 독일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단 법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어는 다 해줘야 됩니다. 영어는 할 줄 모르더라도 뭐는 해줘야 된다? 독일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도 박사학위를 받는데 옛날에는 박사학위는 국내에서 안 받으면 전부 다 독일 유학 갔었어요. 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일단 유명한 선생님 그럼 다 독일은 유학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법의 권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게 철저히 나누하니까 독일이 지금 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나쁜 짓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두 분이나 전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와 한번 깐 사람이 이해밖에 더 있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까? 전 유럽을 상대로 하고 나중에 러시아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상대하고 마지막에 영국까지 다 한 번 붙어본다니까요. 그걸 한꺼번에 붙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독일이 더 우세했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영화를 보면 연합군이 하는 상륙 하는 거 미국은 잘 싸우고 독일군은 항상 총 쏘면 잘도 못 쏘고 죽는 거죠. 다 뻥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화기라든지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군장은 2차 세계대전 초반기에 중반기까지는 독일이 훨씬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적을 가지고 다 상대할 정도로 우수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게. 대단하지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안 좋은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금난을 공난을 뒀어요. 그럼 비록 성립했지만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즉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왜냐? 이 매매를 통해서 갑이 원하는 것은 대금을 취득하는 목적인데 얼마의 대금을 취득하는지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매매를 하고 잔금은 5월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요 잔금란에 공시지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5월 10일 날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6회 시험을 통틀어서 딱 2번 언급이 됐는데 전부 다 4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 두 번째 줄이죠.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됩니까?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족하다. 맞습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2번 나오는 게 밑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돼요.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없는 걸 뭐라 한다? 실현 불가능,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우리 민법에서는 줄여서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에 따를까요? 사회통념에 따를까요? 그렇죠. 그게 사회통념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빠지는 금반지주를 찾아주는 계약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지만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불능으로 봅니다. 다음에 일시적 불능은 불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확정적 불능만 불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능 불능했을 때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그때 불능은 즉 가능인지 불능인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눠볼 것 같으면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계약, 그냥 건물 매매계약합니다. 농가 매매계약 한다고 했을 때 1월 20일 날 매매계약 했습니다. 이 말은 1월 20일 날 이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를 통해서 을이 원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이 이 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의한 채권이 발생한 거죠. 그 매매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거래했을 때는. 그런데 이 경우 이 건물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그럼 이 을의 소유권 취득이란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화재로 소실했다. 어느 경우나 을의 소유권 취득이란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데 요 왼쪽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애초에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된 것을 포괄적 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 사람 사이 무슨 법률행위 했습니까? 지금 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죠. 이 말은 이 매매계약이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원시적 불능이면 이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은 이 말입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목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실은 불가능하니까. 건물도 없는데 건물 매매했으니까. 그러면 무효인 경우는 이 매매는 두 사람 사이 이루어졌지만 무효는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효를 이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했다. 그럼 도로 반환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장은 741조 이하에 있는데 요렇게 보면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만일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을이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을은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원래 이 소유권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갑의 것이었죠. 근데 지금 을이 행사한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안 할까요? 정당합니다. 왜냐? 이 을은 권리를 취득할 원인 뭐가 있었다? 매매가 있었잖아요. 이 매매가 원인 아닙니까? 법률 요건을 갖췄으니까 권리를 취득했죠. 아까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률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을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무효가 되면 이 매매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은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면 돼, 안 돼? 아니죠. 이걸 취득할 원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41조 첫 번째 딱 글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요건을 갖추면 없이 법률 요건 없이 이 말입니다. 이 원인이 법률 요건이 아닙니까? 그거 없이 권리를 취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취득했을 때는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게 아니고 뭐라고? 부당한 거예요. 그럼 부당했던 이득은 뭐라고? 다 돌려주라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 요건을 갖춤이 없이 말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노무를 취득하면 안 돼요. 그 이득은 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효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행하기 전에는 뭐 할 필요 없고 계약이 무효인데 왜 이행합니까? 할 필요 없죠. 이미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도로 못 받을 것 같으면 뭐라고 무효 취소합니까? 도로 반환 받으려고 무효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만일 계약금 3천만 원 줬다. 그럼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니까 더 이상 을은 잔금 줄 필요 없죠. 대신 갑은 받았던 계약금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그럼 끝이냐? 끝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당 이득 반환하면 끝인 게 아니고 만일 이럴 때 갑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걸 알았어요. 일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뭐였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계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갑은 을에게 1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매매를 못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만일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악이는 어떤 사실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느냐 아느냐를 악이 선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선이라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멸실됐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데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어요. 이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과실이 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선의는 다시 과실, 무과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 을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럴 때 갑이 을에게 아저씨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3천만 원 가져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 건물이 멸실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3천만 원 주면 을은 당연히 화내겠죠. 야 이놈아, 그러면 너가 화재로 소실됐다는 걸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했었으면 나는 계약했게 안 했게? 안 했으니까 했으면 안 했겠죠. 네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계약이 유효인 줄 믿고 은행으로서 3천만 원 융자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이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이자는 누가 물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럴 경우 일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부당이득 반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실례익이라고 그래요. 이 실례익을 배상을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만 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손해배상액은 실례익 배상입니다. 하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 여기에 아무 말씨가 없죠. 4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계약법에서 배웁니다. 요건 상세한 내용은 375페이지를 펴보세요. 374페이지를 펴보면 제일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376페이지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배운다고? 계약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총에서는 뭐냐?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다만 무효일 경우 실리익배상이라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실리익배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원시적 불능일 때입니까? 후발적 불능일 때입니까? 네? 네, 원시적 불능일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민총할 때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실례익 배상이 문제된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민총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계 무효계? 에? 아 유효니까 따로 하겠지. 그게 무효가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공부를 하게. 무효다 유효다? 이거는 유효라니까. 왜냐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는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가능했으니까 이거는 유효죠. 그럼 가능했으면 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에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그 의무가 있는 갑의 탓으로 멸실된지 안 된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무효가 되면 책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고 다만 등기해줄 지금은 불능이 된데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냐? 기책사유입니다.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사유에 따라서 이 기책사유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탓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이 멸실된 게 너 탓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의 잘못으로 멸실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책임 문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의 기책 사유로 만일 멸실됐다.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는 이행해야 되겠죠. 스스로 이행을 못하게 만드니까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라 무슨 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근데 만일 갑의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없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럼 갑의 채무는 소멸하는데 땡이냐? 원칙적으로 땡이지만 요 매매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을은 소유권 이전 받는 대신 뭘 지급해야 된다?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의 소유권 채무가 기책 사유 없이 소멸되었으니까 이제는 갑의 채무는 소멸됐죠. 그럼 을의 대금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느냐? 뒤져서 갑은 여전히 을에게 대금은 달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무슨 문제에게? 네,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불이행이란 말도 위험부담이란 말도 다 뒤에서 공부합니다. 우리 민총에서는 그냥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다. 이게 중요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고 기책 사유 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 위험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길거리 걸어갈 때 기가 없으면 위험할까요? 위험 안 할까요? 그래서 기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위험부담 다 뒤에 공부합니다. 뒤에 따로 공부한다고 그때 위험부담은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된다. 그러면 됩니다. 기는 앞에 달렸습니까? 옆에 달렸습니까? 옆에 달렸죠. 그 옆이라지만 앞이 아니고 일종의 뒤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고 기가 없으면 위험부담, 기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렇습니다. 기가 옆에 달렸다 해서 옆발적 불능 그러면 안 돼요. 후발적 불능을 해야 됩니다. 후발적 불능. 우리 민총에서는 이것도 역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그게 틀리게 나왔고 두 번째는 갑과리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렇게 나왔어요. 목재물이 멸실되더라도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무효다 그러면 안 돼요. 유효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에서 나오지 여기 민총에서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됩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원시적 전부 불능 외에 일부 불능이란 말이 나와있죠. 그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일부 무효할 때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불능에 관한 겁니다. 불능. 자, 다음에 적법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은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오니까 여러 매출도 치고 그러죠. 근데 1, 2월 달에는 가능한 한 연필로 가볍게 밑줄을 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 하니까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 2월 지나고 3, 4월 지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쳐도 되는 걸 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읽어볼 때 얼굴이 화끈해서요. 나중에 열창납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10월달 됐을 때 마지막 하루 이렇게 일주일 남겨두고 민법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민총을 다, 이 민법을 기본서를 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럼 밑줄 친 것만 딱딱딱 보는 것인데 너무 밑줄이 많이 쳐 있으면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가능한 한 지금 뭐라고? 연필로 치시고 다음에 2-3번 읽을 때 뭐라고? 볼펜.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형광펜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5월달 되면 책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나옵니다. 전부 다 형광펜입니다. 아시겠죠? 처음 하는 거는 이게 열심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제가 하는 걸 가만히 봤는데 괜찮게 칩니다. 그런데 뒤에 놓으면 물질 줄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닥에 한두 개 외에는 안 쳐도 돼요. 여기에서 실제로 불렁에서 시험 칠 거는 원시적 불렁 돼 있죠. 그럼 쭉 마지막에 그냥 원시적 불렁은 무효 있죠. 그게 무효에 뭐라고?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것만 치더라도 나중에 보면 원시적 불렁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실내입회상이라는 게 저절로 따라 나오니까 내 머리를 한 번만 치주면 된다니까. 그럼 후발적 불렁은 뭐고? 밑에 유효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요 두 가지만 쳐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채무불이행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 문제가 된다 이거는 밑줄 칠 필요 없다니까. 문제 되니까 위험부담수는 없겠지. 그 답자까지 왜 묻힐 수 있냐고. 그게 인력 낭비고 뭐라고? 자원 낭비지. 위험부담까지만 치면 된다고. 위험부담까지. 되겠습니까? 자,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적법입니다. 적법이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법에 위반되는 걸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이 여러 수백 가지의 종류가 되는데 다 위반되지 않아야 되냐? 곤란하겠죠? 법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눕니다.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나누는데 강행법규란 유식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입니다. 그와 관계없는 법을 임의법규라 그러는데 이걸 풀었으면 지금 우리가 사회 공동생활할 때 지켜야 될 준칙이 규범이고 그게 법이라 그랬죠. 그럼 사회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 공동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법이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법 강행법규입니다. 요것만큼은 뭐라고? 사회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걸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입니다. 그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이 무슨 법? 강행법규. 그 안에 있는 게 임의법규입니다. 이게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 그런데 그걸 풀었으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강행법규입니다.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게 임의법규. 더 풀었으면 어떤 법률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법대로 해야 되지. 당사자가 합의한 데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러 되어 있어요. 근데 당사자 합의해서 15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이 법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도 돼. 왜냐? 당사자 합의하면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금을 지급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 합의해서 전세금 안 주고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 이 법조문에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용을 변경 못해요. 그럼 이 법은 무슨 법?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을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그럼 민총에서는 아까 민법은 민총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채권이 있다는데 결국 물건은 나중에 물건 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외하는 거 외에는 종류도 새로 만들 수 없고 내용을 변경 못해요. 그래서 물건법은 근본적으로 무슨 규정?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채권법은 근본적으로 임의규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도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법할 때 법은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설은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48페이지를 펴봅니다. 통설은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될 거냐? 사법상 효력도 유효로 만들었냐 무효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눕니다. 효력규정, 단속규정으로 나눕니다. 결론을 말하면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습니다. 즉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나눈 게 아니고 학자들이 나눴고 판례가 나눈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갑이 지금 음식물 판매를 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음식물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갑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요? 처벌받겠죠? 벌금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공법 이야기고, 문제는 허가받으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음식물을 판매했잖아요. 이 판매계약은 사법상 아닙니까? 이 판매계약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입니다. 이 판매계약은 유효게 무효게? 유효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하면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강행법규는 맞는데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어떤 법을 집행할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단속 규정,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지 개인 간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미칠 규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자체를 금지하실 뿐입니다. 개인 간에 영향을 미칠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단속법규 혹은 경찰법규, 행정법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속 나왔다 들어봤습니까? 그게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검사 불합기간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무가 숙박업소에서 숙박행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받는 것을 변호하고 숙박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음식값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국자로 맞습니다. 음식값 딱 지급해야 된다. 그게 다 단속 규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을은 다시 요걸 병에게 또 매매를 합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매한다? 전매죠. 실제로 뭐 원시치등 아니면 다 전매죠 뭐. 그런데 전매하는데 세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합의하냐? 등기는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해 주기로 했어요.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를 생략한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요거 자세한 것은 물권법에서 합니다.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을이 탈세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법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벌 나오겠죠? 근데 처벌은 별로 나고 이 사람 사이에 맺었던 합의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이 합의는 유효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법규지만 뭐라고? 단속 규정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적법에서 시험이 2번 나왔는데 2번 다 이것만 답으로 나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유효입니다. 여러분 책 49페이지를 펴보면 1번 판례 나옵니까? 1번 판례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밑줄 칠 거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다 단속 규정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나옵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국민주택은 내가 분양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3번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니까 첫 번째 끝에 줄 보니까 전매이 금지되어 있죠? 그 번 마지막 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전매계약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국민주택 등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행위를 하더라도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단속 규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매매를 할 때는 뭘 받으라 되어 있다?
매매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거 위반했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 같은 허가를 받는데 요거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 계약은 유효죠. 요거는 무효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실수했지. 지금 이 시간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야 돼요. 무효입니다. 이거는 처벌만이 아니고 개인 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라고 합니다. 48페이지 효력 규정이라고 나옵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 허가제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나중에 보는데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일 명의신탁 약정했다. 그럼 그 당사자 간에 맺었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외에 볼 수 있는 거,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때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중개할 때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이 수수료는 마음대로 받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정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갑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매각해주면 알파 초과 수수료를 더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초과 수수료를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법, 옛날 구중개법 20조 이하,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바뀌었죠. 그 법조문에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지금 위반했지 않습니까? 위반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처벌 나옵니다.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문제는 두 사람 사이 해봤더니 이 합의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요 합의 자체도 물어본다? 무효로 만듭니다. 그럼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입니다. 그럼 이 수수료는 더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더 줬다. 그럼 도로 반환받을 수 있게 없게 부당이득 반환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무효가 아니고 무슨 부분만 무효라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1번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여러분 초과수수료는 어린이 원하더라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강행법규는 원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를 해줄 의무임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을 의무임대 기간 경과 전에 처분했습니다. 그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2번 판례를 보니까 나오죠?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마지막 줄 무효로 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 무효라 그거는 믿을 필요 없고 1, 2, 3, 4번이 다 무효입니다 지금. 에? 무효. 지금 그게 효력 규정을 예를 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밑줄 칠 거는 의무임대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 매각하는 것 그게 무효라고. 어이? 그리고 1번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 그런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그러면 돼. 그게 중개수수료 써놓고 어이? 다 치지 마라. 지발 적게쳐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효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법조문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판례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무효라 그러면 무효고 유효라 그러면 유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논리적인 것은 없고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다음 중 효력 규정인 것은 단속 규정이 이렇게 나오지 다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답으로 나온 거는 두 분 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라는데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어요. 50페이지를 딱 보니까 20일에 공인중개사 나왔죠. 효력 규정이 아닌 것 1번에 뭐로 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죠.
그리고 5번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당연히 무슨 규정?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다음에 4번 또 우리는 안 배웠지만 명의신탁 나오죠? 명의신탁 받으라 그러는데 안 받고 있으면 그 물건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물건 변동도 무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2번 보니까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 되어 있죠? 그럼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류는 당연히 무효겠지. 유효 같으면 그 초과 이자제한법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게 3번 보니까 공익법인이 뭐 기본재산 처분하는 거 되어 있죠? 사립학교 등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공법할 때 다 합니다. 허가 없는 처분에는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 다 어려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은 몇 번이라고? 1번.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만 답으로 돼서 나옵니다. 때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제가 왼쪽에 1, 2번 판례 했었고 오른쪽은 1, 2, 3번 판례 다 했었죠? 아니다. 1, 2번 판례 했었죠? 네, 3번은 남겨두고 5번 쪽도 4번은 남겨둡니다. 제가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은 다 읽어도 되는데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읽으면 너무 진도 늦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합니다. 왼쪽 효력규정 3번은 다시 봅니다. 공익법인 되어 있습니까? 기본재산 처분할 때 예컨대 사립학교가 기본재산을 처분합니다. 사립학교에 만일 기본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뭐라고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이 뭘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허가받으라는 규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처분에 있는 유효계 무효계? 무효입니다. 그럼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3번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1, 2번 위에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런 게 강행복규, 임의복규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되는 거. 강행복규를 위반하면 무효라 그랬죠? 그럼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지금 이 봐봐요. 법정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알파 수수료를 더 받기로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으면 이거 강행법규 위반인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갑이 스스로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이미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지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지. 따라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9페이지 마지막 판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 가로 안에 소극되어 있죠. 어떤 걸 물어볼 때 적극 소극되어 있습니다. 적극이란 긍정이고 소극은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쭉 보면 다 해설이죠. 요걸 밑에 걸 쭉 다 보면 나중에는 위에 있는 까만 글씨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위에 있는 까만 글씨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봐봐요. 살인 청부 계약을 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거 나쁜 일 같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무효다. 스스로 주장 못하면 그럼 한번 도장 찍으면 끝까지 주기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 다시 무효를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 황금의 다리를 낳아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웁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자,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50페이지 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조문 아니라 어이고 103조가 나옵니다. 그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예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줄여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래요. 그걸 더 줄여서 반사회적 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데 있죠. 그럼 그게 반사회적 행위인데 뭐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이런 규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죠. 이런 법조항을 일반조항 내지 백지조항이라고 그래요. 일반조항, 백지조항, 일반 규정 내지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불공정 법률 행위는 무효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법은 사회 공동생활을 여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정하느냐? 법조문에 정합니다. 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법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컨대 도박계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도박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계약은 뭐로 만들어야 된다? 뭐로 만들어야 된다? 첩계약하면 돼, 안 돼? 했습니다. 했으면 뭐로 만든다? 무효. 살인청부계약하면 돼, 안 돼? 했습니다. 마약구입계약하면 돼,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으면 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다 법조문에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대로 유효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선다? 반사회적 행위. 그래서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라고 딱 만들고 판례가 말하기를 도박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고 첩계약도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 내지 백지 규정, 제왕조항이라고 합니다. 황제할 때 제자입니다. 모든 조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조항이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제왕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백지조항이라고 할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뭐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백조로 뒀잖아요. 그래서 백지 규정입니다. 그걸 쓰는 건 누가 쓴다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고? 판례가 결정하는 거죠.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란 뭘 말하느냐? 51페이지 제일 위에 1번 판례를 보세요. 반사회적 행위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 청부계약이나 첩계약이나 도박행위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잖아. 그래서 1번 판례 끝에 있듯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거기 보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아니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십시오. 정여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까? 정여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과 사이에 정여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이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첩계약을 조건으로 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정여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이지 아니지만 요 조건 자체가 뭐라고? 그럼 이 정여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조건이 불법이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3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달라 그러냐? 만일 3억을 주지 않으면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행위 하지 않는 대가로 뭘 준다? 3억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범죄행위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된대요. 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됐잖아요. 그럼 이 3억 준다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형사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을을 정인으로 체크합니다. 그럼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정인할 때 이 을의 할부 법원에 가야 되니까 일당 손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죠. 근데 정인한 대가로 1억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과다한 거죠? 이렇게 정인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이 정인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꼭 내용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금전이 결부되거나 불법 조건이 붙음으로써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다음에 동기의 불법입니다. 그 동기의 불법은 2번 판례가 1번 판례 끝에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53페이지를 펴보면 동기의 불법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자, 이것은 이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임대차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임차한 이유, 연유, 동기가 뭐냐? 범행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박장 개설을 위해서. 이게 동기가 불법한 겁니다. 이럴 때 이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인데 원칙은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다. 아니죠.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판례가 말하기를 아니지만 다만 동기가 뭐 됐거나 표시됐거나 아니면 표시하지 않더라도 벌써 상대방에게 그 동기가 알려진 경우 그럴 때는 동기의 불법도 불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53페이지는 1번은 문제없고 2번만 암기하는 겁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동기의 불법도 불법으로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금전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박 자금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근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면서 빌려줬다. 그럼 그게 뭐 된다? 동기의 불법입니다. 그럼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도박을 해서 따면 반반씩 나누자 해서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겁니다. 그걸 빌려주면서 공정을 썼대요. 그 공정을 썼다는 자체가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거죠.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나오지 무효입니다. 이행하였을 때는 받을 수 없어요. 그 계약 자체가 뭐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는 뭐에 사용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너 왜 내가 돈 빌리는지 궁금하지? 그러면 뭐라고? 안 궁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궁금해. 나 도박 자금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줍니다. 이유를 말하려고 하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그게 지금 여러분 책 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장소로 쓰기 위하여 집을 임차하는 경우 이게 지금 동기의 불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불법에 관계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판례 중에 제일 많은 게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판결을 교수님이 분류해 보니까 대충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더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03조 위반의 모습이라고 나옵니까?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되어 있죠. 뒤에 보면 혼인질서, 기타, 사회질서에, 가족질서에 위반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교수님마다 다릅니다. 이 말은 시중에 있는 기본서마다 다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1, 2, 3번 뒤에 있죠. 그게 판례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그 안에 있는 걸 외우면 됩니다. 어디에 위반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분류된 걸 한 번씩 조금 중요한 거는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